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교육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정말 뿌리부터 뒤바꿔 놨는지에 대한 겁니다. 무려 130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는 단 하나의 시험, 바로 과거제가 한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구조까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서기 605년부터 1905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긴 세월 동안 한 문명의 뼈대 그 자체였던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지각변동 같은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모든 걸 결정하던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 텅 빈 자리는 과연 무엇이 채웠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1300년이나 버텨온 전통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강했던 시스템이 왜 무너졌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이 왕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변질됐고요. 진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팔고문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답안지 쓰는 기술만 가르치는 말 그대로 시험 기계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세상은 막 빠르게 변해가는데 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전혀 길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왕조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기생하던 교육 시스템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은 옛날 교육, 오른쪽은 서양식 교육.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나라를 위해, 다른 한쪽은 개인의 탐구를 위해. 지식의 근원도 유교 경전이냐, 아니면 과학, 경제 같은 다양한 학문이냐. 성공으로 가는 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으로요. 이 거대한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낡은 시스템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변화가 그냥 막무가내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낡은 법부터 싹 없애고요. 그 다음에 1903년에 계묘학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일본이랑 서양 모델을 참고한 건데 이걸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관리할 교육부까지 딱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가르쳤는지 한번 보세요. 물리, 화학, 국제무역, 법이랑 경제까지. 아니, 유교 경전만 달달 외우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그냥 교과목 몇 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문 자체를 바꿔버린 혁명이었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교육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을까요? 이 숫자 99.2%,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1936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무려 99.2%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거의 2배로 뛴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학교 수는 108개에서 141개로, 학생 수는 보세요. 4만 명 조금 넘던 게 8만 3천 명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회에 뿌리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학교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이 결국엔 담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영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싸이 선생과 더 선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학, 사이언스와 민주주의, 데모크러시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사운동 때 지식인들이 외쳤던 아주 유명한 구호인데 이건 이제 낡은 유교 사상은 그만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서양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식인들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낡은 시스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교육의 변화가 수천 년이나 이어져 온 왕조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사회구조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옛날에는 산업공상, 그러니까 선비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교육 덕분에 엔지니어, 변호사, 사업가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이제 성공의 기준은 유교 경전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돈과 현대 지식이 됐죠. 말 그대로 사회계층의 사다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1929년 드디어 남녀에게 똑같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이 통과됩니다. 와,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전통과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효과가 눈에 보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1931년에 11.7%에 불과했던 여학생 비율이 1945년에는 19%까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비록 좁았지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변화를 과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교육 전환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까지 과연 새로워졌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좀 씁쓸한 반전이 나옵니다. 교육의 겉모습은 과거 시험에서 대학으로 분명히 바뀌었죠. 그런데 그 기능, 그 역할은 놀라울 만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육은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다리라는 점, 이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인용구가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학교 시스템은 과거 제도의 대체제가 되었다. 겉모습은 서양식 학교로 바뀌었지만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죽어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 시험에 목숨 걸던 옛날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육의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그 본질도 정말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새로운 이름의 틀 안에서 어쩌면 오래된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교육의 진보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